2026년 2월 3일, 지금 이 순간 호주 앞바다에서는 한일 경제사의 판도를 뒤집는 기이한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그리고 무려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건설한 수소 제국. 하지만 정작 그 제국의 혈관을 흐르게 만드는 건 일본의 일장기가 아닌 한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호주라는 거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어 최고급 쌀을 수확해 놨는데, 정작 쌀을 실어 나를 트럭이 단 한 대도 없어서 한국 운송업체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을 소재, 부품, 장비의 나라라고 부르며 기술력을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이 도쿄 거리에서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수소차, 도요타 미라이를 볼 때마다 사실 그 차를 움직이는 핵심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아니라 울산과 거제도에 있는 한국 기술자들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범했을까요? 단순히 배를 몇 척 못 만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일본 공학계가 수십 년간 애써 감추고 싶어 했던 영하 253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공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내부 사정을 긴급 진단해 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한국 조선업의 압승이 기대되신다면 구독을, 일본의 치명적 실수가 통쾌하시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뭐 둘 다 누르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럼 30년 전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조롱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그들의 집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990년대 전 세계가 인터넷 혁명에 취해 있을 때 일본 정부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조용히 호주 빅토리아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주목했죠. 바로 갈탄입니다. 수분이 너무 많아 불이 잘 붙지 않고 태우면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와서 호주 정부조차 이건 그냥 흙이다 라며 버려두었던 자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쓸모없는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탄의 가격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HESC, 하이드로젠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 호주의 값싼 갈탄으로 수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땅속에 묻어버린 뒤 순수한 청정수소만 액체로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의 규모가 상상이 되십니까? 일본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항만을 새로 짓고 가스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현지법까지 뜯어 고쳤습니다. 무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중동의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수소 사회 일본을 만드는 것이었죠. 2021년 드디어 일본은 시범 운항에 성공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일본이 에너지 독립의 꿈을 이뤘다.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송 시작. 도요타는 이 수소를 이용해 달리는 자동차 세상을 꿈꾸며 환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생산부터 운송, 소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수소 제국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일본이 간과했던, 아니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악마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하 253도입니다. 가스를 액체로 만들려면 냉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LNG,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면 액체가 됩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1등을 하는 분야죠. 그런데 수소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려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액체가 됩니다. 이 온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우주 공간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금속조차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기초과학 강국이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탱크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 스위소 프론티어호를 직접 건조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해냈다 라며 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배가 호주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던 날 데이터 모니터링 룸에 있던 일본 엔지니어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호주에서 가득 실었던 수소가 태평양을 건너오는 동안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귀한 수소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범인은 바로 기화율, boil off rate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뜨거운 여름날 얼음물을 보온병에 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능 좋은 보온병이라면 얼음이 그대로 있겠지만 싸구려 플라스틱 병이라면 금방 녹아서 물이 되고 맙니다. 액체 수소 운반선도 거대한 보온병과 똑같습니다. 영하 253도라는 극저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액체 수소는 끓어올라 기체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만든 스이소 프론티어호는 안타깝게도 성능 좋은 보온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이중 진공 단열 탱크였는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게와 크기입니다. 일본의 방식은 배 안에 독립된 쇠구슬 같은 탱크를 따로 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튼튼하긴 하지만 탱크 자체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배는 물에 떠야 하는데 쇠덩어리가 너무 무거우니 정작 실을 수 있는 수소의 양은 쥐꼬리만큼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스이소 프론티어호는 고작 1250 세제곱미터의 수소밖에 싣지 못했습니다. 호주까지 왕복하는 기름값이 싣고 온 수소 가격보다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 엔지니어들도 이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일단 작게 만들어서 성공하고 나중에 키우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1250 세제곱미터를 106만 세제곱미터로, 즉 상업용 크기로 100배 이상 키우려고 하니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탱크를 키우면 배가 가라앉고 배를 키우면 항구에 못 들어가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조선업의 초격차가 빛을 발합니다.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일본이 끙끙거릴 때 아예 다른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왜 무거운 탱크를 따로 만드나? 배 껍데기 자체를 탱크로 쓰면 되잖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멤브레인 기술의 진화형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존 LNG 선박 기술을 바탕으로 얇은 스테인리스 강판과 최첨단 단열재를 이용해 배의 선체 벽면 자체를 수소 저장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방식보다 무게는 훨씬 가볍고 수소는 10배, 100배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보온병 두께를 늘리느라 고민할 때 한국은 우주복에 쓰이는 진공 단열 기술을 적용해 벽을 얇게 만들면서도 영하 253도를 완벽하게 가둬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을 고집하며 튼튼한 쇠통을 두드렸지만 한국은 상업성을 꿰뚫어보고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배는 실험실에나 어울리는 배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한국의 대형 액화 수소 운반선은 당장 시장에 투입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30년 동안 호주 갈탄밭에서 땀 흘려 만든 수소를 한국이 만든 배에 실어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한국 배가 멈추면 일본의 수소 사회도 멈춘다는 것. 이것이 2026년 현재 한일 에너지 전쟁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 독점을 이용해 일본이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귀한 수소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범인은 바로 기화율 boil off rate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뜨거운 여름날 얼음물을 보온병에 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능 좋은 보온병이라면 얼음이 그대로 있겠지만 싸구려 플라스틱 병이라면 금방 녹아서 물이 되고 맙니다. 액체 수소 운반선도 거대한 보온병과 똑같습니다. 영하 253도라는 극저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액체 수소는 끓어올라 기체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만든 스이소 프론티어호는 안타깝게도 성능 좋은 보온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이중 진공 단열 탱크였는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게와 크기입니다. 일본의 방식은 배 안에 독립된 쇠구슬 같은 탱크를 따로 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튼튼하긴 하지만
탱크 자체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배는 물에 떠야 하는데 소의 덩어리가 너무 무거우니 정작 실을 수 있는 수소의 양은 쥐꼬리만큼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스위스 프론티어호는 고작 1250 세제곱미터의 수소밖에 싣지 못했습니다. 호주까지 왕복하는 기름값이 싣고 온 수소 가격보다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 엔지니어들도 이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일단 작게 만들어서 성공하고 나중에 키우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1250 세제곱미터를 160만 세제곱미터로, 즉 상업용 크기로 100배 이상 키우려고 하니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탱크를 키우면 배가 가라앉고 배를 키우면 항구에 못 들어가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조선업의 초격차가 빛을 발합니다.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일본이 끙끙거릴 때 아예 다른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왜 무거운 탱크를 따로 만드나? 이 배 껍데기 자체를 탱크로 쓰면 되잖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멤브레인 기술의 진화형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존 LNG 선박 기술을 바탕으로 얇은 스테인리스 강판과 최첨단 단열재를 이용해 배의 선체 벽면 자체를 수소 저장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방식보다 무게는 훨씬 가볍고 수소는 10배, 100배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보온병 두께를 늘리느라 고민할 때 한국은 우주복에 쓰이는 진공 단열 기술을 적용해 벽을 얇게 만들면서도 영하 253도를 완벽하게 가둬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을 고집하며 튼튼한 쇠통을 두드렸지만 한국은 상업성을 꿰뚫어보고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배는 실험실에나 어울리는 바에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한국의 대형 액화 수소 운반선은 당장 시장에 투입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30년 동안 호주 갈탄밭에서 땀 흘려 만든 수소를 한국이 만든 배에 실어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한국 배가 멈추면 일본의 수소 사회도 멈춘다는 것. 이것이 2026년 현재 한일 에너지 전쟁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 독점을 이용해 일본이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를 누가 깔았든, 차를 누가 만들었든 결국 톨게이트 주인에게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수소 경제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에서 그 톨게이트를 지키고 서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 도요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전기차 열풍 속에서도 끝까지 수소 엔진과 수소 연료 전지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한 고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배송기사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수소 소비량을 300만 톤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을 호주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걸 실어 나를 수 있는 검증된 배는 한국 조선소의 도크에만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도요타가 미라이 같은 수소차를 열심히 팔면 팔수록 그 차에 들어가는 연료를 실어 나르는 한국 조선소와 해운사들은 앉아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호주 갈탄밭에서 땀 흘려 채굴하고 가스화하고 액화시킨 그 모든 부가가치의 정점을 한국이 운송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표준화입니다. 현재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논의되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안전기준과 기술표준,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 선급과 한국 조선소들입니다. 과거 우리가 소니의 베타맥스 비디오가 기술이 좋아도 표준 싸움에서 져서 사라진 걸 기억하시죠? 지금 수소 운송 시장에서 한국이 만드는 방식이 곧 국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뒤늦게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이미 한국이 만들어 놓은 규격과 항만 시스템에 맞추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조차 없는 기술 종속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계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내부적으로 초조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지금 호주에서 곰은 일본이고 왕서방은 한국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 전 일본은 에너지 독립을 꿈꾸며 80조 원이라는 거금을 호주 황무지에 베팅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투자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드웨어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대를 읽는 소프트웨어, 즉 효율적인 운송 기술의 혁신을 놓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기술뿐이라는 절박함으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영하 253 도의 벽을 멤브레인 기술로 돌파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곧 따라오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LNG 선박 시장을 보십시오. 일본이 20년 전 우리에게 시장을 뺏긴 뒤 단 한 번이라도 역전한 적이 있습니까? 수소 선박은 LNG보다 기술 장벽이 10배는 더 높습니다.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가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오늘 호주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한국 배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생산한 에너지가 한국 배에 실려야만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진정한 수소 제국의 완성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둘까요? 분명한 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